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저는 정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이 얼마 전에 있었죠. 그런데 그 장애 기간에 시진핑 중국 주석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비롯해서 베트남, 태국, 쿠웨이트, 바레인 등 11나라의 정상이 조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이를 숨겼습니다. 외교부는 유가족과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가 중국 대사관의 인사로 시진핑의 조전을 알게 된 유가족이 항의를 하자 사흘이 지난 31일에야 조전을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물론 조전의 구체적 내용은 속 뺐습니다. 정말 대단한 문재인 정부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 이 정치적 계산으로 국가장을 결정했지만 그 속내를 감출 수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건 김부겸 총리의 조사에서도 잘 드러났습니다. 이 상가집에서 고인에 대해 악담을 하는 경우를 저는 이 정부에서 처음 보았습니다. 이념은 이처럼 무슨 걸까요? 아닙니다. 그런 악담을 하고 조전을 감추는 짓을 버젓이 자행하는 것은 그들이 좌파가 아니라 유사좌파이기 때문입니다. 유사좌파 말입니다. 진짜가 아니니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보이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조선일보 박은주 칼럼에서는 문 정부의 조전 은폐를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정부의 조전 은폐, 조전 횡령은 부의금 질취보다 더 악랄하다. 민주주의는 결함이 참 많은 제도이자 이념입니다. 이 민주주의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폭력입니다. 바꾸고 말하면 민주주의는 폭력에 취약합니다. 20세기 중반부터 이 남미에서 벌어졌던 그리고 반복되던 이 대중 시위와 군사 쿠데타가 바로 그것입니다. 폭력은 물리적 폭력만 있는 게 아닙니다. 폭력에는 좌파들이 흔히 집단지성이라고 미화하는 사회적 전제도 있습니다. 후진적 민주정에서 벌어지는 선동정치는 대부분 이런 사회적 전제를 이용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집단화된 다수 대중을 이용한 언어폭력이 무참히 벌어질 때 이 정의는 왜곡되며 공동체는 필연적으로 타락합니다. 유사좌파는 이런 선동정치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가장 정의로운 말도 공동체에게 극약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걸 대중이 깨닫기에는 수많은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집과 땅이 투기 소득의 원천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키고 누구도 주택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여러분은 이 말이 사기꾼들이 한탕을 하도록 대장동 개발을 설계한 당사자이자 게이트의 몸통으로 의심받고 있는 이재명이 한 말로 들리십니까? 이재명은 어제 부동산 위기를 대한민국의 대전환의 기회로 삼겠다며 이런 놀라운 말을 쏟아냈습니다. 송파구 KSPO 돔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입니다. 그는 대장동 게이트는 물론 백연동 게이트로 자신의 수세에 몰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가 설계하고 주요 사항마다 그가 결재한 개발 사업인데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부동산 문제를 문재인 정부 실정으로 돌리는 차별화 전략을 시도했습니다. 이렇습니다. 높은 집값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을 보면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그는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께 너무 많은 고통과 좌절을 드렸다며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또 부동산 투기를 막지 못해 허탈감과 좌절을 하게 드렸다. 이 공직개혁 부진으로 정책 신뢰를 얻지 못했다며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집값은 결혼, 출산, 직장을 포기하게 했다고도 했습니다. 그 뒤에 한 말은 유체이탈 화법의 극치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이 개발이 완전 국가 환수제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이 대개혁의 적기다. 뒤에 덧붙인 말은 정말 귀를 심게 합니다. 국민이 맡긴 인허가권 행사로 생기는 개발이익, 국민 세금을 집행하며 생기는 불로소득, 토건 세력과 부패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 그는 정말 대장동에서 공영개발이라는 명분으로 헐값에 원주민의 땅을 소유한 뒤에 사기꾼들이 민영개발로 불로소득을 챙기도록 한 배임과 하등 상관이 없다는 것일까요? 유동규만 잘라내면 대장군 꾼들은 자신과 상관없다는 겁니까? 이쯤 되면 후아무치라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후흑이라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저는 이재명이 말한 이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 기본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좌파 정책을 비웃자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비웃을 필요조차 없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염려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를 몇 배나 능가하는 뻔뻔함입니다. 철민을 쓴 게 아니라 낯빛 하나 바꾸지 않고 태연히 교훈을 뱉어내니 어찌 후흑이란 말로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는 민주당 180석이 만든 정치 혐오조차 적절하게 이용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정치 혐오 위기를 실용 정치의 기회로 삼겠다. 당장 이번 정기국회를 첫 번째 이재명표 민생개혁국회로 만들겠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벌여놓은 재정 파탄에 올라타서 이 재난지원금 확대 지급과 코로나 소실보상 확대 방침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벌써부터 이재명표 국회로 만들겠다고 천명을 하니 내놓고 문 대통령을 뒷방 늙은이로 만든 것은 물론 이 나라의 국회와 소수 야당 정도는 우습게 본다는 것을 내비친 것입니다. 그는 저희부터 반성하고 혁신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의 허물은 모조리 정적과 그리고 기득권이 잘못 때문이라는 것을 교묘하게 바꾼 말입니다.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진정으로 반성할 자들은 너희들이다. 이 말입니다. 기가 막히는 것은 그가 강력한 추진력으로 경제성장의 엔진이 힘차게 돌게 하겠다는 대목입니다. 후안 페론이 환상하듯 국민이 원하는 건 모조리 해준다는 포퓰리스트가 경제성장을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하긴 문재인 정부는 폭망한 경제를 반성하기는커녕 세계의 경제 선도 국가라고 자화자찬했습니다. 이재명이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의 신속한 국가 투자에 나서겠다며 박정희를 끌어들인 것은 이날 코미디의 절정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 고속도로를 만들어 제조업 중심 산업화의 길을 열었다. 이재명 정부는 탈탄소 시대를 질주하며 새로운 미래를 이뤄나갈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겠다. 정말 대단한 표현력입니다.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의 국가 투자를 할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가요? 레닌 스탈린처럼 모조리 국유화할 겁니까? 아니면 후안 페론처럼 돈을 마구마구 찍어낼 것입니까? 이재명 캠프에서는 거시경제학을 공부한 경제학자는 한 명도 없습니까? 다시 이렇게 묻겠습니다. 혹세 무민의 끝이 어딘지 아십니까? 사교의 마지막은 군대개미 같은 집단 자살뿐입니다. 그런 그가 이번 대선을 단순히 대통령 한 명을 새로 뽑는 일이 아닌 국민의 삶과 나라의 흥망에 걸린 중대지사라고 정의하면서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을 사잡아 비판한 대목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저도 웃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철학도 역사인식도 준비도 없는 후보에게 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 참 기가 막히는 말입니다. 철학도 역사인식도 준비도 없다. 솔직히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이재명은 거기에다가 인성마저 부족해 보입니다. 아까 제가 이재명이 말한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의 국가 투자를 할 재원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렇게 이재명을 힐난했는데 마침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고운이 하나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가 지속될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포퓰리즘 정책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수년 내에 국가 채무가 2000조까지 치솟는다는 전망을 내놓은 것입니다. 올해 말 국가 채무는 965조 3천억입니다. 내년 말엔 다들 아시겠지만 1068조 3천억이죠. 그런데 재정 건전성이 더 빠르게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입니다. 예산정책처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중기재정 전망에서 예상한 2026년 국가채무는 1575조 4천억이나 됩니다. 그리고 2029년은 무려 2029조 5천억입니다. 내년 국가채무 천조국이 된 뒤 불과 8년 만에 2000조국으로 몰락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몰락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성장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 50.4%에서 2026년 61.0%를 기록한 후에 2028년엔
71.6%로 처음으로 70%로 뛰어오른 뒤에 2029년엔 75.2%를 기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건 모두 예상에 불과합니다. 미국, 일본, 유럽처럼 기축통화를 가지지 못한 우리로서는 재정 건전성이 이처럼 급속하게 악화되면 국가 부도 사태를 절대 막지 못할 테니 말입니다. 결국 국회 예산정책처는 재량 지출을 감축하거나 세금 수입을 확충하는 시나리오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정부 지출을 대폭 감축하거나 지금보다 세금을 엄청나게 더 거두면 국가 부도를 근근히 막을 수 있다는 예언입니다. 예산정책처는 조세 부담률을 2023년과 2026년에 1%포인트씩 인상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경우 2030년이 돼도 채무는 2,000조를 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출 줄이는 게 더 쉽죠. 단순하게 말하자면 세금을 더 거두고 그 세금을 나눠주느니 세금을 적게 거두면서 대신 돈을 필요한 곳에만 나눠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각 개인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 됩니다. 재정으로 하는 경제 성장은 한계가 따르니 말입니다. 이제 대장동 게이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검찰이 유동규를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김만배, 남욱, 정민용에게도 배임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당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재명은 아직 수사 대상에서도 빠져 있습니다. 오늘이 그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날이죠. 그런데 이 공소장에 김만배 등의 배임 공모관계를 상세히 설명하면서도 이재명을 넣지 않아 유동규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한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유동규의 2차 공소장에는 이재명은 물론 측근 정진상조차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유동규는 김만배 등과 공모해서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을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했다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결재권자인 이재명은 왜 이름이 빠졌을까요? 그렇다면 유동규를 비롯한 김만배 등이 당군 내래 최대 사기극을 공모하고 주도해서 결과적으로 배임을 한 것입니까? 검찰은 이들이 이익 분배 구조를 협의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확정 수입만을 배분받도록 하고 이 분배 대상인 예상 택지개발 이익을 평당 1,500만 원 이상에서 1,400만 원으로 축소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훨씬 늘린 거죠. 그러면서 화천대유가 직영하는 5개 블록의 아파트 분양 이익에 대해 공사의 이익 환수를 배제하는 특혜를 주어서 최소 651억 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 이익을 화천대유가 얻었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그만큼 손해를 봤다는 게 검찰의 배임 논리입니다. 말하자면 배임의 금액도 651억 플러스 알파로 대폭 축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은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장 이재명이 관리감독의 최종 책임자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유동규의 배임을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 결재권자인 이재명을 뺀 겁니다. 수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시장실과 비서실은 속 제외했다가 뒤늦게 압수수색을 해서 이미 그런 속내를 비쳤습니다. 검찰이 10월 25일 뒤늦게 이재명과 정진상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이재명의 이메일은 단 한 건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마치 수사팀이 이 후보에 대해 배임 혐의를 피해간다거나 적용하지 않을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 현재까지 어떤 결론도 내린 바 없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우리를 더욱 허탈하게 합니다. 앞으로도 결론을 예단하지 않고 증거관계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그런데 딱 하나 언론이 기대를 거는 것이 있습니다. 검찰도 피해갈 수 없는 게 있다는 겁니다.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를 압박했다는 고발사건 수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사건 수사에 검찰이 착수를 한 이상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을 제외할 수는 없어 보인다는 예측이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황무성의 사퇴를 결정하고 압박한 것은 정진상이나 유동규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언론의 예측대로 그렇게 되면 사퇴를 결정한 이유가 드러나겠죠. 그리고 자연히 황무성이 사퇴한 것과 동시에 화천대유의 특혜를 몰아준 진짜 몸통이 드러날 일입니다. 어쨌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현재로서는 이재명이 내렸다는 고정이익 확보라는 정책적 판단을 배임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당군들의 최대 사기극이 꾼들이 순진한 성남시장을 농락한 사건으로 축소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홍준표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인수위 때 이재명을 감옥에 보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도 검찰 수사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당 2의 눈물겨운 대장동 탈출 작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때 2는 이재명입니다. 그 글에서 이번 유동규에 대한 추가 기소를 이재명 후보 꼬리 자르기용 반쪽짜리 배임죄 기소라고 썼습니다. 바로 그가 전직 검찰총장입니다. 그가 쓴 글이 화제가 됐습니다. 검찰이 이 후보를 과연 수사하는 것인지 사수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수사를 거꾸로 하면 사수가 되죠. 이재명 구하기 노력이 정말 눈물겹다. 이 윤석열은 1조 6천억의 부당이익을 얻었다는데 겨우 651군 배임 혐의만 넣은 대목에 대해서 어이가 없다. 이재명 후보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라고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몇십 년 법조계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이 자긍심이 없는 법조계는 처음입니다. 유동규를 배임으로 추가 기소하면서 이재명을 수사조차 하지 않은 것은 누가 보더라도 괴이합니다. 우리 검찰이 왜 이렇게까지 추락하는 것일까요? 너무 비상식적인 일이 퇴인이 일어나니 지켜보는 사람으로서는 그저 기가 막힐 뿐입니다. 그러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유동규의 배임이 걸리던 이상 조종은 울린 것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종범이라는 꼬리가 드러나는데 진범은 결코 숨지 못합니다. 숨을 어둠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필귀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전수혁이었습니다.